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지는 우리. 그런데 맨손으로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은 달랐어요. 전쟁도, 가난도, 수없는 실패도 그의 마음을 꺾지 못했죠. 오늘은 정주영이 평생 지켰던 단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마음 관리 팁을 더 받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는 습관, 저도 있어요. 회사 메신저 알림 하나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루 종일 불안에 떠는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현대사회는 우리를 계속 평가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SNS를 열면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떠났고, 누군가는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완벽주의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주영은 이 모든 것과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망쳤어요. 준비도 열심히 했고 연습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표 당일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끝났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다른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사가 실망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작은 실패 하나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 문득 정주영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수백 번도 넘게 실패했는데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거든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걸었죠. 우리가 마음이 약해진 진짜 이유는 외부의 평가에 너무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숫자, 댓글 반응,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해요. 하지만 정주영은 자기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자기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했어요. 여기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알았으니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대신 창문부터 열어보세요. 5분만 멍하니 하늘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닌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첫 번째 작은 변화예요. 작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정주영도 처음부터 강한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고 외부가 아닌 내면의 기준을 세워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실, 정주영이 누구였는지 알아야 해요. 나는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런 핑계 대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수없이 했어요. 솔직히. 좋은 대학 못 나왔다고, 인맥이 없다고, 집안이 어렵다고. 이런 이유들로 꿈을 포기하거나 도전을 미뤘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정주영을 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1915년 강원도 통천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오지 중에 오지예요.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어요. 중학교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대학은 당연히 꿈도 못 꿨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농사일을 물려주려고 했지만 정주영은 농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를 팔아서 가출했어요. 첫 번째 가출은 실패했어요. 금방 잡혀왔죠.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정주영은 네 번째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겨우 서울에 정착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대그룹 창업주의 시작이었어요. 4번 실패하고 5번째에 성공한 거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엔 70원이 있었대요. 지금 돈으로 치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잠잘 곳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내던져진 거나 다름없었죠. 처음엔 배달 일을 했어요. 쌀가게에서 쌀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고 서울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으니까요.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것도 배우는 거야. 배달을 하면서 서울 지리를 익히고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관찰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대학도 나왔고 정주영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작은 어려움만 와도 금방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어쩌지? 실패하면 창피한데 이런 생각들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물려받은 재산도 좋은 학벌도 든든한 배경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이 태도가 나중에 모든 걸 바꿨어요. 그는 배달 일을 하면서도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 경험이 나중에 쓰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요. 배달하면서 배운 것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큰 도움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출발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록해 두세요. 나는 여기서 시작했다고요. 1년 후, 5년 후에 보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정주영도 70원 가지고 서울에 온 그날이 있었기에 나중에 재벌이 된 자신을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배경이 없다는 건 핑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회예요.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오롯이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성공이에요. 세 번째 진실,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행동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시작할게요. 자신감이 생기면 도전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몇 년을 보내신 적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수도 없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면 시작하겠다고 몇 달을 미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생기면 하겠다고 기회를 놓쳤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마음이 준비되면 행동해야 한다고. 자신감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주영의 철학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해봤어? 이 세 글자가 그의 모든 걸 설명해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해봤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믿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정반대였어요. 일단 행동하고,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더 큰 행동을 한다. 이 순서였어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를 특별하게 만든 이유예요. 1970년대 초 정주영은 조선소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문제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배 설계도를 본 적도 없었고 조선 기술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경험도 없는데 무슨 조선소냐고요. 전문가들이 줄줄이 반대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배를 만드는 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고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정주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배가 뭐 그렇게 어려워. 쇳덩이가 물에 뜨면 되는 거 아냐. 이 한마디에 모두가 기절할 뻔했대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조선업을 모욕하는 거라고 화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진심이었어요.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질만 봤죠. 배는 물에 떠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뜰까?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시작했어요. 기술자를 구했어요. 외국에서 전문가를 데려왔어요. 설계도를 구했어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조선소를 지었어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한 거예요. 물론 처음엔 많이 틀렸어요. 실수도 했고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하지만 하면서 배웠어요. 첫 번째 배를 만들 때 몰랐던 걸 두 번째 배 만들 때는 알게 됐어요. 두 번째에 실수한 걸 세 번째엔 안 했어요. 이렇게 점점 나아졌어요. 만약 정주영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평생 조선소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거든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저도 이걸 깨달았을 때 많은 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더 이상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70% 정도 알겠다 싶으면 바로 시작했어요. 나머지 30%는 하면서 배웠고요. 신기하게도 막상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줄어들더라고요. 생각만 할 때는 산처럼 보이던 일이 막상 하나씩 하다 보니 할만했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게 정주영이 말한 순서였어요. 오늘 미뤄왔던 일 하나를 정하세요.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계획이 부족해도 돼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행동하면 마음이 따라와요. 이게 정주영이 평생 증명한 진리예요. 네 번째 진실, 영국 은행을 설득한 배의 그림 한 장 이야기예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 때문에 기회를 놓친 적이 있나요? 저는 정말 많았어요.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나는 신입이라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 다물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말했고 그게 채택됐죠.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정주영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더 재미있어 했대요. 조선소를 짓기로 했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조선소를 짓는 데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차관을 받아야 했어요. 수백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영국으로 날아갔어요. 은행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조선소 사업 계획을 설명했죠. 그런데 임원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당신네 회사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주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그럼 조선 기술자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구할 겁니다. 설계 능력은요? 배울 겁니다. 임원들이 코웃음 쳤어요. 경험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든다는 겁니까? 우리가 왜 당신에게 수백억을 빌려줘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들 말이 맞잖아요. 경험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당시 한국 돈이었죠. 그리고 지폐 뒷면을 임원들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거북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주영이 물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저었죠. 이건 거북선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400년 전에 만든 철갑선이에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임페리얼 네이비도 로열 네이비도 만들지 못했던 배를 우리 조상들은 이미 만들었어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폐를 들여다봤어요. 정주영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피에는 배 만드는 DNA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임원들을 설득했어요. 물론 처음엔 어이없어 했어요. 지폐 그림 하나로 수백억을 빌려달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주영의 확신에 찬 태도가 그들을 움직였어요.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다는 말에 주눅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승부를 봤어요. 700원짜리 지폐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역사를 끌어왔고 민족의 자부심을 보여줬어요. 결국 차관을 받아냈어요. 수백억 원을 빌릴 수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배를 만들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신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게 5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자격이나 경험을 핑계로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요. 대신 이렇게 물어야겠다고요. 내가 가진 게 뭐지? 정주영은 500원짜리 지폐밖에 없었지만 그걸로 수십억을 끌어냈어요. 우리도 생각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걸 어떻게 쓸지 모를 뿐이에요.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격은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경험은 쌓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건 아니에요. 5번째 진실, 행동이 감정을 바꾸는 과학적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기분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 말 진짜 많이 하시죠? 저도 정말 자주 했어요.
우울할 때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커튼도 안 걷고 밥도 대충 먹고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쉬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한 나 자신한테 화가 나고 자책하고 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악순환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활성화라고 불러요. 우리 뇌는 행동과 감정을 연결해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기분이 좋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보세요. 기분이 좋지 않아도 일단 움직여보는 거예요. 산책을 나가든 청소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든 몸을 움직이면 뇌가 신호를 받아요. 아, 나 괜찮은가 보다. 나 지금 뭔가 하고 있잖아. 이런 신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실제로 기분이 나아져요. 처음엔 억지로 움직였는데 10분쯤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껴요. 30분쯤 지나면 확실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주영은 이걸 과학적으로 몰랐을 거예요. 심리학 용어도 몰랐겠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더 약해진다는 걸요. 슬프든 힘들든 일단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1997년 IMF 위기 때 정주영은 83세였어요. 그때 현대그룹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회사를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83세면 보통 은퇴해서 쉬는 나이잖아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예요. 게다가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평생 일궈온 게 사라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주영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직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고 방법을 찾았어요. 채권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정부를 설득했어요. 직원들이 물었대요. 회장님, 너무 힘드시면 좀 쉬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움직여야 산다. 83세의 몸으로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걸요. 행동해야 마음이 살아난다는 걸요. 그리고 정말로 회사를 살려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위기를 극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했지만 정주영은 기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움직였을 뿐이라고요. 저도 이걸 배우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이제 침대에 누워있지 않아요. 대신 밖으로 나가요. 5분만 걸어도 달라지는 걸 느껴요. 10분 걷고 나면 아까보다 훨씬 나아진 제 모습을 발견해요. 청소를 할 때도 그래요. 처음엔 너무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막상 시작하면 점점 재미있어져요. 30분쯤 청소하고 나면 방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5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뭐든 몸을 움직이세요. 신기하게도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행동이 마음을 바꿔요. 이게 과학이고 정주영이 평생 증명한 진리예요. 6번째 진실, 이제 2번째 방법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시련을 연료로 바꾸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운이 없어. 타이밍이 안 좋아. 저도 정말 많이 했던 말들이에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승진해서 누락됐을 때, 매번 이런 생각으로 며칠, 몇 달을 낭비했어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다음 기회도 놓치고 더 우울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시련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정주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에게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시련이랑 실패가 뭐가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 정주영에게는 정말 달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시련을 불행으로 봐요. 피해야 할 것, 없었으면 좋겠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정주영은 시련을 기회로 봤어요. 배움의 순간으로 봤어요. 그는 모든 어려움에서 2가지를 질문했대요. 첫 번째, 이걸 어떻게 써먹지? 2번째, 여기서 뭘 배우지? 이 질문들이 그를 불패의 사업가로 만들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어요. 모두가 피난 가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더 남쪽으로.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갔죠. 사업?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단 살아남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정주영도 부산으로 갔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숨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어요. 전쟁 중에요.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지금이 무슨 사업할 때냐고, 살아남는 게 먼저라고, 전쟁 끝나고 생각하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복구 사업이 있을 거야. 건물도 다시 지어야 하고, 도로도 고쳐야 하고, 차도 많이 필요할 거야. 그때 미리 준비한 사람이 성공한다. 다른 사람들이 시련이라고 볼 때 정주영은 기회를 봤어요. 정비소를 열고 군용 차량을 수리했어요. 돈도 벌고 기술도 배웠어요. 인맥도 쌓았죠.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전쟁이 끝나자 그의 예측이 맞았어요. 복구 사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건설 회사들이 생겨났고 차량 수요가 급증했어요. 정주영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의 사업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시련으로만 봤을 때 정주영은 전쟁을 연료로 바꿨어요. 그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큰 기회를 잡게 해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다르게 반응하려고 노력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대신 이것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를 물어봐요. 처음엔 답이 잘 안 보여요.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정말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경험이 나중에 이렇게 쓰일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런 걸 배울 수 있겠구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당장은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일 거예요. 시련을 시련으로만 보면 그냥 고통이에요. 하지만 시련을 배움으로 보면 성장이에요. 이게 정주영이 평생 지킨 태도였고 그를 불패로 만든 비밀이었어요. 7번째 진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패하면 우리는 숨기고 싶어 해요. 창피해.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들죠. 이력서를 쓸 때도 실패한 경험은 절대 안 써요. 면접에서도 말하지 않죠. 친구들한테도 되도록 숨기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첫 사업이 망했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업 잘 되고 있다고 허세를 부렸는데 1년 만에 문 닫았거든요. 몇 달 동안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어요. 실패자로 보일까봐 무서웠죠. 그런데 정주영은 실패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대요. 실패를 숨길 게 아니라 배지처럼 달고 다녔어요. 정주영의 초기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쌀가게를 했는데 망했어요. 돈을 잘못 관리해서 빚만 지고 문 닫았죠. 그 다음에 정미소를 했어요. 이것도 망했어요. 시장을 잘못 읽었대요. 자동차 정비소도 처음엔 잘 안 됐어요.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3번이나 망했으면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구나 생각하죠.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어요. 매번 노트에 적었대요. 첫 번째 질문, 왜 망했지? 쌀가게는 돈 관리를 못해서, 정미소는 시장 조사를 안 해서, 정비소는 위치가 안 좋아서 하나하나 이유를 찾았어요. 두 번째 질문, 다음엔 뭘 다르게 하지? 쌀가게 실패해서 배운 건 장부를 꼼꼼히 쓰는 것. 정미소 실패해서 배운 건 시장을 먼저 공부하는 것. 정비소 실패해서 배운 건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 이 노트가 나중에 그의 성공 매뉴얼이 됐어요. 다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노트를 펼쳤대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실패가 쌓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현대자동차 포니를 만들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에 수출하려고 했어요.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이었고 정주영은 자신만만했죠. 미국 바이어들을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미국 바이어들이 비웃었어요. 한국 차? 누가 사? 일본 차도 겨우 인정받는 판인데 한국 차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거절당했죠.
계약은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거예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거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은 왜 거절했지를 분석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몰라. 한국 제품을 신뢰하지 않아. 품질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다른 시장부터 공략하자. 캐나다로 방향을 틀었어요. 캐나다는 미국보다 시장이 작지만 새로운 제품에 더 열려 있었어요. 거기서 먼저 성공을 증명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캐나다에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캐나다에서의 성공 사례를 들고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증명할 게 있으니까요. 결국 미국 시장도 뚫었어요. 처음의 실패가 더 나은 전략을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부터 실패 노트를 만드세요. 작은 실패라도 적어보세요. 3가지만 적으면 돼요. 첫 번째, 뭘 시도했나? 두 번째, 왜 안 됐나? 세 번째, 다음엔 뭘 바꿀까?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요. 실패를 다시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쌓이면 여러분만의 성공 매뉴얼이 돼요. 1년 후, 5년 후에 이 노트를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보일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수업료예요. 비싼 수업료를 냈으면 배운 걸 써먹어야죠. 정주영은 평생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8번째 진실, 80세에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조용히 쉬어야지. 이제 새로운 건 할 나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60세면 은퇴하고 그 이후엔 여행 다니거나 손주 보면서 편하게 사는 거라고요. 새로운 도전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믿었죠. 정주영은 80세에 가장 큰 도전을 했어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요. 1998년, 정주영은 83세였어요. 보통 83세면 건강도 안 좋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나이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쉬거나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일 수 있는 나이예요. 하지만 정주영은 소 500마리를 몰고 북한 금강산으로 갔어요. 남북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휴전선을 넘어서 북으로 간 거예요.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경직됐던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느냐고요. 83세에 무슨 북한 방문이냐고요. 만약 거기서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말렸어요. 가족들도 걱정했고 직원들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고향에 가는 건데 뭐가 위험해? 그는 북한 통천 출신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죠. 70년 만에 고향에 가는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였어요. 나이는 그에게 핑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아니면 언제 하겠어? 83세면 언제 못 볼지 모르잖아요.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서둘러야 했던 거예요. 소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는 장면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TV 뉴스에서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83세 노인이 소 500마리를 이끌고 철조망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 북한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대요. 남쪽에서 온 동포가 소를 몰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어린 시절 소 한 마리 팔아서 가출했던 그가 70년 만에 500마리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감성적인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이게 금강산 관광 사업의 시작이 됐어요.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튼 거예요. 83세의 나이에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정주영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하고 싶었으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30대인데도 새로운 걸 시작하기 두려워했거든요. 이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뭐 아닌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핑계를 댔어요. 83세에 역사를 만든 사람 앞에서 30대가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6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70세에 사업을 시작하든, 80세에 꿈을 이루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정주영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나이를 핑계로 안 했어요. 시기를 핑계로 안 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냐는 마음으로 항상 도전했어요. 여러분도 나이나 시기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물어보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1년 후엔 1년 더 늙어요. 5년 후엔 5년 더 늙어요. 그때도 똑같은 핑계를 댈 건가요?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정주영이 83세에 역사를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이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9번째 진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질문의 힘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불가능해. 전례가 없어.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를 멈추게 해요.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마다 이런 반응이 돌아왔죠. 그러면 움츠러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 무모한 생각을 했나 보다.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스스로 포기했어요. 정주영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대요. 그리고 딱 3글자를 물었어요. 해봤어? 이 질문이 모든 걸 바꿨어요. 정주영의 마법 질문이었죠.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정주영은 항상 물었어요. 너는 해봤어? 대부분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었죠.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했다더라. 책에서 읽었다더라.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다더라. 그러면 정주영이 다시 물었어요. 안 해봤으면 어떻게 불가능한지 알아. 직접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단정지어. 이 논리에 할 말이 없더래요. 중동 건설 현장에 진출할 때가 그랬어요. 1970년대 초반이었죠. 한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였어요. 건설 기술도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고요. 정주영이 중동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겠다고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한국 건설사가 중동에서 불가능해요. 기술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중동 문화도 몰라요. 게다가 날씨도 너무 더운데 어떻게 공사를 해요?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도 힘들어하는 곳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해요? 정주영이 물었어요. 당신은 중동에서 건설해봤어요? 전문가들이 당황했죠. 아니요, 하지만 정주영이 말을 끊었어요. 안 해봤으면 어떻게 불가능한지 알아요. 저도 안 해봤지만 당신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중동으로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프로젝트를 따냈어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완공했죠. 그 다음엔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또 성공했어요. 결국 현대건설은 중동건설의 대명사가 됐어요.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축이 됐죠. 5일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돈으로 나라가 발전했어요. 모든 게 해봤어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저도 이 질문을 배우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누군가 그건 안 되라고 말하거든 속으로 물어봐요. 이 사람은 해봤나? 대부분은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안 해본 사람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추측이에요. 얼마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선배가 말했어요. 그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안 될 거야. 저는 물었어요. 실제로 견적 뽑아보셨어요? 선배가 당황했죠. 아니, 그냥 경험상. 저는 직접 견적을 받아봤어요. 선배가 생각한 것보다 절반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성공했고요. 만약 선배 말만 듣고 포기했으면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의 불가능은 진짜 불가능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본 사람의 조언은 들어야 해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안 해본 사람의 추측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고 나서 내리는 거예요. 다음에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 정주영처럼 물어보세요. 해봤어? 안 해봤으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그게 유일하게 진짜 답을 아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들이에요. 비행기, 우주선, 인터넷.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누군가 해봤어요. 그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이라는 말에 주눅 들지 마세요. 해봤어라고 물어보세요. 10번째 진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실행주의를 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100% 확신이 들면 도전할게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평생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죠. 어떤 책을 볼지, 어떤 앱을 쓸지, 하루에 몇 시간씩 할지. 계획을 세우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시작도 못했어요. 운동도 그랬어요. 헬스장을 등록하기 전에 완벽한 운동 루틴을 만들려고 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수십 개 봤고, 블로그 글을 읽었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정주영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70% 룰이 있었어요. 70% 준비, 30% 현장에서 배우기. 이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100% 준비하고 실행한다. 하지만 문제는 100%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더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다가 평생 시작을 못해요. 정주영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70% 준비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부족한 30%는 하면서 채운다. 이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현장은 항상 예상과 다르거든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막상 하면 다른 상황이 생겨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준비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였어요. 조선소를 지을 때도 그랬어요. 정주영은 배 만드는 기술의 70%만 알고 시작했어요. 나머지 30%는 몰랐어요. 하지만 시작했어요. 배를 만들면서 배웠어요. 첫 번째 배를 만들 때 실수를 했어요. 두 번째 배를 만들 때 그 실수를 안 했어요. 세 번째 배는 더 나았어요. 이렇게 점점 나아진 거예요. 만약 100% 알 때까지 기다렸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 척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배 만드는 기술을 100% 아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평생 공부해도 계속 배울 게 나와요. 저는 이걸 배우고 나서 70% 룰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일단 책 한 권 사서 첫 페이지를 펴요. 완벽한 계획 같은 거 없어요.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게 돼요. 운동을 하고 싶다? 일단 헬스장 등록해요. 완벽한 루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가서 트레이너한테 물어보면 돼요. 하다 보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알게 돼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70% 정도 알겠다 싶으면 바로 시작해요. 완벽한 준비 같은 건 환상이에요.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70%만 준비하고 시작해도 대부분 잘 돼요. 왜냐하면 하면서 배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현장에서 알게 되니까요. 반대로 100% 준비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해요. 준비하는 게 목표가 돼버려요. 실행이 아니라 계획이 목표가 되는 거죠. 완벽은 실행의 적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실행을 추구하면 완벽에 가까워져요. 역설적이지만 진짜예요. 정주영이 조선소 첫 배를 만들 때 완벽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도 많았고 실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10번째 배는 훨씬 나았어요. 100번째 배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죠. 마냥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으면 첫 번째 배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실행했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부터 70% 룰을 적용하세요. 70% 정도 알겠다 싶으면 바로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하면서 배워요.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은 실행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정주영은 평생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11번째 진실, 두려움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운 건 당연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죠. 저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두려워요. 발표 전날 밤에는 긴장돼서 잠을 못 자요. 중요한 회의 전에는 배가 아파요. 이런 감정들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겁이 많을까 자책했죠. 그런데 정주영도 두려웠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저는 정주영 같은 사람은 두려움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도 두려웠어요. 차이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위험 신호로 봐요. 멈춰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두려우면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정주영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어요. 두려움을 성장 신호로 봤어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두렵다는 건 새로운 걸 하고 있다는 뜻이야. 편하면 성장이 없어. 두려워야 발전해. 이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두렵지 않으면 걱정했대요.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내가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문했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도전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첫 해외 건설 현장에 갈 때 직원들이 모두 두려워했어요. 낯선 나라, 다른 문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일하냐고요. 중동은 날씨도 너무 덥고 환경도 열악하다고 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죠. 정주영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대요. 두려운 게 정상이야. 나도 두려워. 하지만 그게 우리가 제대로 된 도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써먹어. 두려우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게 돼. 두려우니까 더 신중하게 계획하게 돼.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이 말을 들은 직원들이 생각을 바꿨대요. 두려움을 피할 게 아니라 이용할 거로 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저도 이 생각을 배우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다음 발표 준비를 할 때 두려움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어요. 좋아, 내가 새로운 걸 하고 있구나. 이 두려움이 나를 더 잘 준비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발표는 성공적이었고요. 운동을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헬스장에 처음 갔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다들 나보다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렵다는 건 내가 안전지대를 벗어났다는 뜻이야.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이야. 3개월 후에는 이게 전혀 두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3개월 후엔 편해졌어요. 두려움은 적이 아니에요. 동반자예요. 두려움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편안하면 성장이 없어요. 항상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음에 두려움이 느껴지거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아, 새로운 걸 하고 있구나. 이 두려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말고 신호로 보세요.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평생 안전지대에 갇혀 살게 돼요. 하지만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정주영은 평생 두려움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계속 도전할 수 있었고 계속 성장할 수 있었어요.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에너지로 바꿔보세요. 더 잘 준비하는 동력으로, 더 신중하게 계획하는 이유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정주영이 평생 실천한 방법이에요. 12번째 진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을 다루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면 꼭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위험해. 실패할 거야. 그냥 현재에 만족해. 안정적인 게 최고야. 이런 말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죠. 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어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왜 버리냐고 하셨고 친구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어요. 선배들은 실패 확률이 높다고 통계를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 말들을 듣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져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모두가 반대하는데 나만 맞을 수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정주영도 평생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99%의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정부까지 나서서 말렸어요. 중동에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줄줄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정주영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대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 핵심이에요. 경험 없는 사람의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추측이에요. 상상이에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가 대표적이에요. 정부도 반대했고 전문가도 반대했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도 말렸어요.
한국에서 자동차. 선진국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수로.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부족한데 실패가 뻔해. 그냥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나아. 정주영은 회의를 열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자동차 회사 경영해본 분 계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한국에는 자동차 회사가 없었으니까요. 정주영이 다시 말했어요. 그럼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도 없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 논리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주영은 정말로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됐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조언과 걱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걸요. 조언은 경험에서 나와요. 실제로 해본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건 귀담아 들어야 해요. 진짜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걱정은 경험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와요. 안 해본 사람이 상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런 건 참고만 하면 돼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실제로 사업을 해본 사람의 조언은 들어야 해요. 그들은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준비할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평생 직장인으로만 살았던 사람의 걱정은 그냥 참고만 해요. 그들은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지만 경험이 없어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이 반대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걸 보면 내가 잘못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그들의 반대는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실패해서 다치는 걸 보기 싫어서 말리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받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요. 조언과 걱정을 구분하세요. 해본 사람의 조언은 귀담아 들으세요. 안 해본 사람의 걱정은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답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여러분의 한계가 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한계가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주영은 평생 반대를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해본 사람의 말은 들었지만 안 해본 사람의 추측은 무시했어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13번째 진실,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큰 목표만 보면 압도돼요. 나는 언제 저기까지 가지? 너무 멀어 보여서 포기하고 싶어져요. 저도 그랬어요.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면서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했던 적이 많아요. 목표는 크게 세웠는데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시간만 가고 자책만 하게 되는 악순환이었죠. 정주영도 처음부터 재벌은 아니었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쌓았어요. 그에게는 간단한 전략이 있었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이게 전부였어요. 거창한 비전은 있었지만 시선은 항상 오늘에 두었어요. 큰 꿈은 이때, 행동은 작게. 이게 정주영의 방식이었어요. 매일 작은 승리를 쌓아가면 1년 후엔 369개의 승리가 쌓여요. 5년이면 1825개의 승리예요. 이게 모여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을 한 번에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매일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주영이 쌀가게를 시작했을 때 목표는 거대했어요. 언젠가 큰 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 할 일은 작았어요. 오늘은 쌀 배달을 10건 하자. 이게 전부였어요. 10건 배달이 뭐 대단한 거냐고요. 안 대단해요. 하지만 10건을 100일 하면 1000건이에요. 1000건을 하다 보면 단골이 생겨요. 단골이 생기면 입소문이 나요. 입소문이 나면 사업이 커져요.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큰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매일 쌓는 거예요. 저도 이걸 배우고 나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대신 오늘 할 일 3가지만 정해요. 글쓰기 실력을 늘리고 싶어요. 1년 후에 책을 내겠다는 거창한 목표 대신 오늘 30분만 쓰자. 이게 제 목표예요. 30분 쓰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안 대단해요. 하지만 30분을 365일 하면 182시간이에요. 182시간이면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1년 후에 몸짱이 되겠다는 목표 대신 오늘 20분만 운동하자. 20분이 뭐가 대단하냐고요? 안 대단해요. 하지만 20분을 365일 하면 121시간이에요. 121시간 운동하면 몸이 달라져요. 작은 것이 쌓여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정주영의 일생이 그랬어요. 70원 가지고 서울에 온 소년이 재벌이 되기까지 매일 작은 승리를 쌓았어요. 오늘은 배달 10건, 내일은 배달 12건, 모레는 새로운 단골 1명.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갔어요. 10년이 지나니 쌀가게 주인이 됐어요. 20년이 지나니 건설회사 사장이 됐어요. 30년이 지나니 재벌이 됐어요. 한 번에 재벌이 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쌓아서 재벌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큰 목표를 세우세요. 하지만 시선은 오늘에 두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정하세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오늘 단어 5개만 외우세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오늘 시장 조사 30분만 하세요. 건강해지고 싶어요. 오늘 계단 오르기 10분만 하세요. 이게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작은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작은 것이 매일 쌓이면 1년 후에 엄청난 변화가 돼요.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0시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365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작은 승리를 축하하세요. 오늘 30분 공부했어요? 축하해요. 오늘 20분 운동했어요. 대단해요.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세요. 작은 승리가 동기부여가 돼요. 동기부여가 다음 행동을 만들어요. 다음 행동이 또 다른 승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주영은 평생 작은 승리를 쌓았어요. 그래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기적은 한 번에 오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14번째 진실, 두 방법을 함께 쓸 때 진짜 힘이 나온다는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2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행동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두 번째, 시련을 연료로 바꾼다. 각각도 강력하지만 함께 쓰면 훨씬 더 강력해져요. 왜 2가지를 함께 써야 할까요? 첫 번째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방향 없이 무작정 움직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노력은 하는데 발전이 없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지 않고 그냥 다시 시도만 했거든요. 열심히는 했지만 똑똑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2번째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실현해서 배우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만 하는 사람이 돼요. 분석은 잘하는데 실행은 안 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실패를 분석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행동은 안 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되면 하겠다고 미뤘죠.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2가지를 함께 쓰면 완전히 달라져요. 행동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주영의 방식이었어요. 정주영의 실제 사례를 볼게요. 소팔아서 가출했던 10대 소년이 재벌이 되기까지 이 2가지가 평생 반복됐어요. 서울에 도착했어요. 일단 행동했어요. 배달 일을 시작했죠. 하면서 배웠어요. 서울 지리를 익히고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 다루는 법을 알아갔어요. 그리고 그 배움으로 더 나은 행동을 했어요. 쌀가게를 열었죠. 쌀가게가 망했어요. 시련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배웠어요. 돈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다시 행동했어요. 정미소를 열었는데 이번엔 장부를 꼼꼼히 썼어요. 정미소도 망했어요. 또 시련이었죠. 또 배웠어요. 시장 조사가 중요하다는 걸요. 다시 행동했어요.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는데 이번엔 시장을 먼저 공부했어요. 이렇게 행동하고 배우고 배우고 행동하고 이게 평생 반복됐어요. 그래서 점점 나아진 거예요. 실수는 줄어들고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 사업은 커졌어요. 조선소를 만들 때도 그랬어요. 일단 시작했어요. 70%만 알고 행동했죠. 하면서 배웠어요. 첫 번째 배 만들 때 실수한 걸 2번째 배 만들 때 안 했어요. 2번째 배 만들 때 배운 걸 3번째 배 만들 때 써먹었어요. 행동과 배움이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행동하면 경험이 쌓여요.
경험에서 배우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로 더 나은 행동을 해요. 더 나은 행동이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도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일단 해봐요. 완벽하지 않아도 70%면 시작해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배워요. 왜 문제가 생겼지? 다음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잘해요. 처음보다 두 번째가 나아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나아요. 10번째쯤 되면 확실히 실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두 방법을 함께 쓰는 힘이에요. 80세,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행동했어요. 83세의 나이에 위험을 감수하고 갔죠. 가서 배웠어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움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을 만들었어요. 행동 없는 배움은 공허해요. 배움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에요. 하지만 행동과 배움이 함께하면 성장이에요. 오늘부터 이 두 가지를 함께 쓰세요. 뭔가 시작하고 싶으세요? 일단 해보세요. 하다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왔나요? 거기서 배우세요. 그리고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행동하세요.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멈출 수 없이 성장해요. 정주영이 평생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15번째 진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정주영의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 행동으로 마음을 다스린다.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70%만 준비되면 시작해요. 나머지 30%는 하면서 배워요. 행동하면 마음이 따라와요. 이게 정주영이 증명한 진리예요. 두 번째 방법, 시련을 연료로 바꾼다.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에요. 시련은 불행이 아니라 기회예요. 매번 넘어질 때마다 거기서 배우고 배운 걸 다음에 써먹는 거예요. 이게 정주영이 평생 실천한 태도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더 강력해져요. 행동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을 계속 성장시켜요. 정주영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요. 4번 가출하다 잡혀온 소년이었어요. 70원 가지고 서울에 온 청년이었어요. 쌀가게도 망하고 정미소도 망하고 수없이 실패한 사업가였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번 일어났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다시 걸었어요. 행동하고 배우고 배우고 행동하고 이걸 평생 반복했어요. 그래서 조선소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 있었어요. 중동 건설의 신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83세에 남북의 벽을 넘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특별한 재능이나 행운 때문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평생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정주영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작게라도 시작하면 돼요. 정주영도 70원으로 시작했어요. 넘어져도 거기서 배우면 돼요. 정주영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행동하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해보세요. 미뤄왔던 한 가지를 30분만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에 실패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것에서 배운 점 하나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왜 안 됐지? 다음엔 뭘 바꿀까?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걸음 나아가세요.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돼요. 엄청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흔들릴 때마다 정주영의 질문을 기억하세요. 해봤어. 이 세 글자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 때, 두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세요. 나는 정말 해봤나? 진짜로. 대부분은 안 해봤을 거예요.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고, 망설이기만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해보세요. 해봐야 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해요. 단지 그 힘을 쓰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배운 두 가지 방법이 그 힘을 깨워줄 거예요. 행동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따라올 거예요. 넘어지세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세요. 배운 걸 가지고 다시 일어나세요. 이게 전부예요. 정주영이 70원으로 시작해서 재벌이 됐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진 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정주영이 83세에 역사를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이에 뭘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해봐야 알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매일 흔들려요. 매일 두려워요. 매일 넘어져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어제보다는 나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오늘 배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고 실현해서 배우세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해봤어?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로.